네, 이어서 그 정묘란과 병자호란 이쪽 파트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오른쪽이죠. 자, 일단 이 여진, 우리 고려 때부터 이 여진하고는 관계가 뭐 이렇게 관계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한데 압박을 받았었죠. 물론 우리가 집 누른 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윤간의 별무반, 그죠? 짓밟아 주고 동북고성도 축조했는데 그거를 반환하면서 역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타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나라 만들어서 거꾸로 우리에게 사대를 종용했던 것이 바로 몬골귀족 집권기라고 하는 시기, 이자겸이라든지 부시기 같은 애들이 바로 걔네들의 사대를 수용했던 시기고, 묘청운동은 또 그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런데 이제 몽골 애들이 큰 세력을 구성하고 나서는 이제 지지멸멸해져 있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리는 겁니다. 바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걔네 입장에서 볼 땐 뭐 엄청난 인물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볼게요. 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다. 금나라의 후예다, 이런 얘기죠. 자, 시기 잘 보셔야 돼요. 뭐 1616 눈에 들어오는 숫자긴 한데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17세기 초반에 바로 후금을 건국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8기 체제, 총 24개죠. 8기가 3개가 있으니까 만주, 몽골, 한인 그래가지고 8324 그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라오뚱에 진출해서 명을 압박했다. 이 명나라가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많은 원군을 배출을 하면서 걔네들의 국력도 많이 약화가 됐었죠. 가뜩이나 약화된 상태에서 북로남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더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명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건 바로 이제 조선입니다. 바로 직전에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는데 후금의 어떤 강성한 군사력을 봤을 때, 국력을 봤을 때 이거 쉽게 범접하기 힘들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일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명나라가 우리가 힘드니까 원군을 파병해달라라고 조선에게 요청을 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 바로 광해라는 아주 능력 있는 인물은 중립 외교를 폈다 이거죠. 어느 한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누르하치한테도 인정을 받고, 명나라 입장에서도 군사를 파병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파병하자마자 사실 항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다 광해가 그린 요즘 말로 쓰는 빅픽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둘 다 인심을 얻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광해가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는 이제 거의 외길로, 또 그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의 주류와 남인 일부는 또 친명정책, 명나라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그 과정은 국사에서도 뭐 충분히 배우고 학습을 하셨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지식적 기반이 좀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조선 광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중립 외교, 정확히는 중립 실리 외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후금과 명예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면서 우리 국가의, 조선의 그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자, 명이 후금과의 전쟁에 조선의 출병을 요청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강옥립이라는 그 장군을 파병을 시키는데, 이른바 쌀오 전투죠. 이 쌀오 전투가 사실 뭐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꽤 큽니다. 바로 후금이 명나라와 또 명나라를 이제 돕는 군대, 우리 조선도 일부가 다쳤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후금 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이 누르하치는 이후에 명나라 최고 장수한테, 원숭안이라고 그러죠. 원숭안 장군한테 참사를 당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지도자가 죽으니까 뭔가 뭐랄까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위기도 겪는 느낌인데, 이 수많은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 홍다이지가 결과적으로 전세를 완전히 또 역전을 또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죠. 자, 뭐 마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쌀오 전투에서 후금에 투항을 했다. 항복을 했다는 걸 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해군의 큰 그림이다. 자, 인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조반정으로 광해가 폐위되고, 서인 중심의 남인 협력의 인조반정에 의해서 인조라는 뜰박한 애가 왕이 올라가는데, 얘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자기를 왕으로 옹립시켜준 애 얘기, 대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 거기다 밑줄 그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자 풀입니다만 명나라고 친하고 후금에 반대한다. 요런 이전 광해 중립실력위의 정반대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금 애들은 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광해가 있을 때만 해도 친구 국가를 스스로 표방했는데 조선에 대해서는 침략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판세가 이렇게 바뀌니까 조선 내부에서 뭐 니네들 이제 봐라, 기다려라, 작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으르렁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죠. 근데 이 정묘호라는 말이죠. 동아시아사에서는 친명 배금 정책만 알면 되는 게 한국사인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가 돼야지 정묘호란에 대한 설득력이 생겨요. 요게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후금이 지금 명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전투에서 그 상징적인 게 사르고 전투란 말이야. 그죠? 그 이후에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라는 애가 있어. 여기도 나오지만 이 모문용이라는 애가 그 후금 애들 막으러 갔다가 걔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우리 조선 내부의 철산이라는 그 평안북도 쪽에 있어요. 철산이라는 적에 거주다가 바로 앞쪽에 있는 가도 섬입니다. 글로 몸을 옮겨요. 이게 바다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가 결과적으로 청나라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무려 횟수로 6년 이상을 이 가도에서 그 명나라 군대 일부하고 난민들, 전쟁 피난민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요 때가 이른바 가도에 옮겨갔을 때가 바로 광해 때예요. 광해가 폐위되기 직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광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좀 외교적 처신을 잘한 거지. 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금세 없어질 거다. 근데 그 해 결과적으로 인조 반정이 터지면서 인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공공하게 명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인드니까 이 모문용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심기가 어지러워지는 거지. 후금 입장에서. 뭐야 이 조선 명나라 편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론 이 모문용이라는 애가 워낙 능력이 안 되는 장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또 일삼고 명나라 황제한테 거짓말을 해요. 뭐 맨날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숭아니라고 누르하치 죽인 애가 얘를 처단을 하거든. 근데 또 모문용과 줄을 냈던 사람에서 원숭아니 또 처단을 당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최고 장수가 누르하치까지 이 포르투갈의 그 대포를 빌려가지고 누르하치를 살해를 하는 그 상당한 전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원나라 내부 권력의 그 분열 중에서 또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명나라는 이제 파죽지세로 작살나게 돼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어찌됐건 내용으로 돌아가 볼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가도 사건이라고 해. 왜 명나라 군대가 조선 땅의 섬에서 존재하느냐라는 걸 후금이 계속 조선을 압박하게 되는데 그걸 조선 정부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해 때는 의연하게 대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묘호란이라는 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 뭐 대외적으로 섞어볼게요. 정묘호란의 원인이 뭐냐라고 그러면 원인이 하나밖에 없을 리가 만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골격은 친명 배금 정책이 맞죠. 그 와중에 가도 사건이라고 이 모문용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모 섬에 가도라는 섬에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걸 조선 정부는 비호했다. 감쌌다. 그거에 심기가 어지러운 후금이 때려 박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물론 누르하치의 존재를 볼 때는 누르하치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제 홍따이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을 승계하면서 아직 청이라는 나라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후금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청이라는 국호를 설정 안 했으니까 후금 애들이 압박을 한 게 바로 가도 사건. 그지? 그것 때문에 정묘호란이 터지게 된다. 큰 그림은 친명배금. 오케이? 자, 가볼게요. 후금이 조선의 친명배금과 가도에 주둔한 명예장수 모문용에 대한 원조 확대에 반발했다. 그 원조를 한 주체가 바로 조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면 안 되지. 후금이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후금이 군대를 끄고 조선을 침략했다. 2개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명예 위협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형제 맹약을 맺고 철수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뭐 전연의 맹약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셨지만 형제 관계가 형성돼. 형제. 후금이 형이고 우리가 동생이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정묘호란 피해가 막강합니다. 우리가 병자호란에 너무 지금 그 피해 정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묘호란도 나라가 쏙대밭이 돼요. 국력이라는 게 워낙 후금의 팔기군 체제가 세다 보니까 털리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조선을 공격하는 건 명이라는 또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나라의 압박을 되려 받을 수도 있는 게 후금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쭐 내주고 우리가 형, 니네가 동생이야 라고 때려놓고 그 다음에 철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더 큰 파란은 안 있었던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좀 지나는데 한 9년 정도, 횟수로는 10년째가 됩니다만 9년 뒤에 드디어 판세가 바뀝니다. 계속 세력을 확장했던 후금이 드디어 청이라는 한음절의 황제국가를 만들어요. 이 황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가 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리더를
이제 황제 그러면 한음절의 국가가 중국 한자로 한음절의 국가를 쓰면 예를 들어서 명이다, 청이다, 원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황제 국가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이 아니라 이제 나 황제다, 청이다, 명나라 이제 맛이 갔다. 망하진 않았어. 명이 계속 이제 우세한 국력으로 명을 압박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다 싶은 거지. 이제 명나라는 곧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서 지네가 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황제 국가니까 조선에게 압박을 넣는 것. 니네가 황제가 명나라가 황제를 황제라고 섬겼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태양이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는데 우리가 유일한 태양이다. 명나라 이제 망할 조짐이 아니라 망할 일만 남았다. 뭐 여러 농민 반란도 생기고 망할 날이 남아서 우리가 무너뜨린다. 그러니 명과의 그 관계를 끊고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라고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지. 누가 군이야? 임금군자 청나라. 이제 후금이 청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하. 기존의 형제 관계 가지고는 설득력이 안 생긴다 이거지. 자꾸 니네들 뒷구멍으로 명과 자꾸 연락하고 그러는데 난 그거 마음에 안 든다.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우리를 섬겨라. 군신관계 수용을. 이때 바로 국내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명나라를 섬겨야지. 무슨 오랑캐 여진족이 무슨 청이냐. 싸우자. 라고 하는 주전론자가 있고 주장한다 싸울 전자. 주전론자. 주로 서인입니다. 아유 달걀로 바위를 쳐라. 어떻게 우리가 청을 맞서냐. 명나라 지금 박살나는 거 봐라. 화해를 하자. 화해를 하자. 주장한다 화해. 주화론자가 서로 의견 대립이 생겨요. 주화론자는 주로 남인이고 아까 얘기했던 주전론은 주로 서인이고 근데 수적 우위가 보장된 서인들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때 이 띨박한 인조는 뭐 그럼 싸워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싸우기. 박살나잖아요. 그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라는 인조의 자식들은 그 맨날 피난 가는 강화도로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남한산성으로 가죠. 이 남한산성으로 가는 이유가 너무 웃긴 게 뭐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한산성이 4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누구는 이 병자란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됐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 아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박살나는 상징물이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의미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는요. 광해가 폐위됐던 광해가 남한산성을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포 기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인 산성입니다. 북한 산성이 아니라 남한 산성이요. 영화 제목도 있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광해가 잘려나간 거야. 그러면 인조는 뭐 띨박하니까 얘가 상태 안 좋으니까 광해가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데 우리 절로 가면 미사일포로 청나라 대구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글로 간 거야. 아니 준비를 하던 와중에 지네가 무너뜨리고선 뭘 거기가 천연의 요새인 양 미사일포 기지인 양 착각을 하는 거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상황이 의미가 있는 거지. 리더가 바뀌었잖아. 그럼 쓸 수 있는 미사일포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건데 인조는 글로 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만 60일도 채 못 버티고 성문을 열고 이른바 송파에 있는 삼전동까지 끌려가서 삼전도에 캐구력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이기를 줘도요. 쓰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걸 주지 않아도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만들어내는 사람은 광해고 그걸 줘도 못 먹는 게 바로 인조, 서인, 주로 서인. 애들의 이 참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어떻게 저기다가 미사일포 기지를 만들었을까? 좀 전략적 산성을 만드는 게 후대에서 볼 땐 대단하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하고 동급이에요. 창덕궁하고 동급이라고. 이 광해의 능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광해군 그러면서 연산군과 동급으로 착각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볼 때는 광해는 유별한 인물인 거죠. 급이 달라요. 하이 퀄리티. 인조는 빙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병신이니까 임금을 왕으로 인조를 왕위로 올려서 배후 조종하려고 서인애들이 주류니까 서인이라고 하지만 국정농단을 하는 거죠. 최순실처럼. 그죠? 참 답답합니다. 뭐 자세한 지금 이런 배경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해 두시면 되고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후금의 홍따이츠가 황제라 칭하고 황제는 무조건 한음절의 국가 한자로 청이 됐어. 청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정묘호라는 정확히 얘기해봐. 여진이라고만 하지 말고 나라 이름은 후금과 싸운 거야. 물론 털렸지만 이제 병자호라는 뭐야? 청이 된 거지.
그지? 명나라는 지금 마탱이가 완전히 가고 있고. 오케이? 조선의 군신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임금들은 신하다. 조선이 당연히 거부해요. 서인애들은 신명 배금 정책을 마인드로 갖고 있으니까. 병신. 전개 홍타이지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했다. 직접 온 거야 이제. 열받으니까. 그죠? 왜? 이제 명나라는 걱정 대상이 아니잖아. 정묘란 때는 명나라가 그나마 걱정스러운데 이제는 뭐 자기네가 판을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조선만 털어버리면 되는 거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항전했다. 또 얘기하지만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가요. 물론 강화도로 간다 금세 잡혀요. 금세 잡혀가지고 걔네들 끌고 와서 남한산성에 야 네 아들이야 문 열어 성문 열어 그랬더니 싫다 이러다가 60일도 안 돼서 열어요. 한겨울에. 응?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 그 눈 쌓인 그 성남 남한산성에서 송파까지 한 8km 정도 남짓된다는데 거기서 뭐 눈 신하들도 막 울면서 쫓아가고 그 예를 표하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렵게 이제 삼전도구력 얘기가 밑에 나오지만 좀 미리 밑밥을 깔아드리면 그 눈 쌓인 그 추위에 맹추위에 거기까지 끌려가서 이제 홍타이치한테 항복의 예를 표하는데 그 항복의 예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3배 3번 절을 하고 9고 9번 9구자에다가 머리를 찧어요. 재단에다가 머리로 머리 두자 예를 표한다. 이게 원래 청나라 여진족의 전형적인 항복한 사람에 대해서 강요하는 예식인데 일국의 왕이 그걸 한 거야. 3배 9고 두레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 터져도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러면 막 신하들 아들들은 막 아바마마 뭐 정하나 그러면서 울겠지. 그때 수많은 사람 우리 백성들이 구경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쌈 구경하고 불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며. 전 불 구경은 기억이 없는데 쌈 구경은 소식적에 좀 해봤거든요. 저는 싸움을 못해요. 보시다시피 연약하고 그래서. 근데 뭐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좀 거의 뭐 거의 짐승들의 정글의 세계잖아. 남자 학교라서. 근데 이렇게 그 싸움 구경을 하면서도 뭔가 이게 느끼는 게 일방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싸울 때 흥미진진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하면 안쓰러워요. 맞는 애가 그지? 그러니까 뭐 힘내라 힘 뭐 이러기도 뭐 말하기도 얻어터진 애가 너무 일방적으로 터지면 그런 말 하기도 뭐하잖아.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지? 다 우리 동창들이고 친구들인데 그중에 싸움이 생기면 꺼리는 재밌지만 흥미진진한 정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거야. 근데 와중에 졌는데 게다가 항복의 예의까지 표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굴욕스럽겠어.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그 구경을 가서 머리를 찢고 있고 피가 선혈이 낭자한 인조에 대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엔 안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중심의 역사인데 그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머리 깨져서 너무 아팠다, 뭐 슬펐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 민간에서 남겨있는 기록들이 있죠. 그 조선후기 때 기록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백성들의 그 인조에 대한 조롱이 실로 대단했다. 뭐 속된 말로 머리를 더 세게 찧어라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구에 대한 반감이야? 인조와 서인에 대한 반감이야. 왜? 능력 안 되는 애들이 싸우자고 해서 백성들이 더 많이 다쳤잖아. 그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져라. 이런 조롱인 거죠. 일국을 대표하는 왕 앞에서 그냥 조롱을 까는 거야. 그때 인조가 속이 터졌겠죠. 내가 백성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구나. 그걸 왜 진정에 몰랐는지, 그지? 뭐 그런 수모가 저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보지. 뭐 홍타이치한테 머리 찧었다 이것만 가지고 삼전도의 굴욕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백성한테 져버린 지도자. 이게 진정한 패배자잖아. 그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사막사, 석삼자를 써서 사막사라고 하는 주로 서인애들, 김상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끌려가죠. 청나라 수도가 심양인데 그 당시 심양에 끌려가서 뭐 거기서도 뭐 호기를 부리면서 야 여진족 놈들아 뭐 이러다가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미래의 대를 이을 소현세자, 그다음 소현세자 와이프인 강빈, 강시성을 가진 세자빈이라는 뜻입니다. 복림대군 둘째 아들 청나라 수도에 7년 동안 볼모로 끌려가죠. 뭐 수많은 여자들의 노예 뭐 이게 놀이개로 끌려가는 거는 정말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너무 슬퍼서. 국사 때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국사니까 이거는 그 정도까지 급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서 소현세자하고 강빈의 마인드가 특히 강빈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중전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살해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운의 세자빈으로 끝나지만 강빈은 자기 남편을 독려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나가서 봐라. 여기서 투덜대지만 말고. 이게 오히려 소현세자보다 강빈이 더 오픈 마인드였던 거야. 우리가 여진족을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건 큰 착각이다라는 걸 인식해라. 나가봐라. 자명종, 현미경, 만원경, 안경, 열기구가 뜨는 게 바로 청나라인데 우리 조선은 그런 거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여진족 이게 아니라 청나라는 이미 부국강병을 달성한 강대국이고 서양과의 교류도 많아서 우리보다 몇십 배 위에 있는 나라다. 그 말에 실제 나가봐서 보니까 소현세자 마인드가 완전히 머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얘네들 대단한 애들이구나. 배워야겠다. 스펀지처럼. 그러면서 용골대라고 하는 청나라 최고 장수, 우리 병자호란 때 수모를 남겼던 청나라 장군인데 이 사람이 문무가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선을 시켜줘서 용골대하고 의형제를 맺어요. 소현세자가. 그럼 청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의 동생이 생긴 거잖아. 소현세자가. 형님 그러니까. 많은 그 청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히 서구의 예수의 선교사들, 청나라 황실에 유능한 사람들을 소개를 많이 시켜줘서 소현세자가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더 생긴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가 그렇지 아담샬이에요. 아담샬. 이 바로 시언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서양의 달력 체제를 태양력적 요소인데 그거를 청나라에 이미 심어줬는데 그렇게 많은 뭐 누가 그래요? 무슨 신부님께서 그렇게 많이 똑똑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신부님도 똑똑하시지만 예전에 그 청나라나 명청시대 때 선교사들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직업이 아니라 문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가도 신부님이 돼서 오시고 미술가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종교가 천주교인 거야. 예수의 선교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박학다식해. 그거에 감화받은 거지. 소현세자는. 와 그럼 우리도 청처럼 발전해야 된다. 청처럼 스펀지가 돼서 다 끌어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담샬, 소현세자, 시언력 이거 아주 그냥 공식 아니에요.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비롯의 그 시작 지점이 바로 병자호란이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힘들었지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시면 최종병기 활입니다. 문채원 나오고요. 박해일 나오고. 이 박해일은 남한산성에서는 인조 역할을 했는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는 또 이 청나라 애들과 싸우는 그 청나라 장수가 거기 유승룡으로 나와요. 유승룡 아시죠? 유승룡. 뭐로 나왔지? 뭐 자두가 아니에요? 아니. 유승룡 유명한 배우잖아요. 거기에 청나라 장수로 나와가지고 막 자신의 그 주무긴 활을 가지고 장화살을 가지고 막 청나라 장수하고 싸우면서 자기 여동생 문채원을 구출해가는 막 그런 멋진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박해리가 자기는 병자호란 전담 배우네요. 그죠? 어찌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말을 여기서 끊고 너무 좀 국사필로 좀 들어갔다는 자책이 좀 있네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시 본문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했다. 삼전도의 캐구려. 캐라는 접두사를 좀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결과 청과 조공 책봉 관계 체결. 자, 밑줄 쫙 그시고 명과도 조선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었죠. 청과도 맺습니다. 그럼 모는 단절되는 거야. 하늘의 태양 둘은 없잖아. 명은 단절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청의 요구사항이었고. 그죠? 군신관계가 수용됐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맞지? 조선은 청의 요구로 명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 세패를 제공했다. 이건 상식이야. 어차피 이제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조선은 연이은 전쟁으로 경작주전 및 황폐화. 이것도 상식이야. 전쟁 났을 때 경작지가 갑자기 많아질 리는 없잖아. 그지? 효종 때. 여기서 효종이 바로 누구니? 소현세자는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암살당하죠. 강빈도 살해를 당합니다. 다 서인놈들의 작전이죠. 서인애들 정말 못 보겠어 눈 뜨고. 여기서 재밌는 건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형과 함께 귀국했을 때 아버지까지 곧 인조까지 사망을 하면서 무혈입성을 하는 거야 왕에. 근데 이 사람은 소현세자하고 사원 따르게 청에 대한 복수감으로 몸이 다 이렇게 무장된 애거든. 그러니까 청을 깨겠다. 형하고는 사뭇 달라. 사고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치? 청을 깰 수 있다. 병신. 뭘 깨긴. 이거 아마 북벌이 단행됐다면 실행됐다면 우린 지금 홍다이지 이러면서 청나라 역사를 배우거나 짱깨 역사를 배우거나 이렇게 됐을 거야. 정말 생각만 해도 뜨끔하다.
청을 정벌하겠다는 참 무리수, 어영청이라는 특수부대까지 만들면서 자기가 독려를 합니다. 청을 깰 수 있다, 가자! 근데 청 정벌 직전에 출병 준비 중에 이분이래. 이 자식이 사망을 해요. 효종이 죽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출병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독살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웬만한 왕들이 독살 안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찌됐건 효종의 북벌은 실패가 되고요. 단행도 못했으니까 실패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는 뭐로 바뀌어? 이거 인지하셔야지. 청은 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거야. 청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 소현세자 마인드가 나중에 빛을 발하는 건데, 물론 대세가 되지 못하죠. 그게 바로 뭐야? 북벌이 아니라 북학으로 이미지가 변하는 거죠. 대세가. 대세라고는 못하겠어요. 이게 실학의 일종이잖아. 근데 실학은 조선 후기를 아울렀던 사고는 아니죠. 최고 권력자 서인애들은 늘 성리학이었지 실학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아픔을 갖는 게 실학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건 북벌에서 북학으로 변화된다. 북벌은 효종 때 준비 단계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요 관계의 순서 지금 제가 뭐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가볍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 그건 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 너무 쉽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이 내용을 인지를 해주셔야 돼. 홍따이치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홍따이치 언제부터 나와. 정묘호란 때는 누르하치야 홍따이치야. 정묘호란 때도 홍따이치라니까. 누르하치가 죽었다고. 응? 원승환이라는 명나라 장군한테 죽었다고. 영원성 전투. 이러면 알 필요 없어 그건. 죽었어. 그런데 그 원승환이가 모문용이를 죽였어. 모문용이가 가도에 있는 애야. 대충 감이 와? 순서를 정확히 보시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정묘호란 전에 영원성 전투가 있는 거고 누르하치의 사망, 그죠? 홍따이치가 권력 잡으면서 홍따이치가 정묘호란에 대해서 정묘호란에 일으킨 주범이야. 근데 홍따이치가 이제 청이라고 후금이 아니라 청이 됐어. 군신관계 요구하면서 명나라를 압박하면서 중국에서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야. 후금과 청. 오케이? 구분 정확히 하셔야 돼. 사르우 전투 때는 누구야? 우리나라 집권자는 광해야. 오케이? 되겠어? 가도 사건, 가도에 처음에 모문용이가 왔을 때는 광해지만 곧 그렇지. 인조 반정으로 광해가 잘려나가면서 인조 때고 그것이 가도에 왜 모문용이가 있느냐 때문에 날라오게 된 게 바로 정묘란의 원인이니까 가도 사건이 앞쪽이고 정묘란이 뒤야. 오케이? 그렇게 순서 정리해 두셔야 돼. 그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묘란과 병자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옆에 문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말씀의 정리가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보실게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문물의 교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명에서 청으로 중국 대륙의 패자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디테일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청나라 초반의 대표적인 왕들 뭐 걔네는 황제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강희제, 권룡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중국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해서 명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럼 이제 명왕조는 대만으로 도망가는 거야. 타이완으로. 오케이? 그럼 선생님 청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야. 명은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왕조는 무너진 거야. 오케이? 밑에 이자성의 난 이후 여기서부터 잘 봐. 오삼계 등의 도움으로 베이징을 점령했대. 누가? 청나라가. 그러니까 오삼계라는 애가 쉽게 얘기해서 오삼계 등이지만 얘네들은 원래 명나라야. 그치? 그러니까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무너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도망가는데 대만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중국인인 중국 오리지널 명나라 사람이 오삼계가 청나라 군대의 베이징 점령을 도와준 거지. 그치? 이해되겠어? 자중진화로 명나라 무너진 거야. 청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격은 계속 당했다가.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어? 오케이. 구분해야 돼. 베이징을 점령해서 중원을 장악했다. 이제 대륙의 패자가 됐지. 그런데 옆에 바로 밑에 강희제가 있어. 동그라미. 황제 이름이야. 강희제. 얘가 바로 3번의 난과 자 3번의 난이 뭐야? 오삼계 등 이 번자가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울타리 번자인데 세 정치적 무리, 세 부류의 정치적 무리야. 오삼계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가 당신네들 청을 만들어주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시끄러 이러면서 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 3개 등 이른바 3번 등은 청나라한테 이용당한 거지. 띨박한 시위를. 그지? 그 다음에 타이완. 이 타이완에 정성공이라는 애가 있죠. 얘 엄마가 또 일본 피가 흐르는데 되게 애매해요. 이 정성공이 명왕조에 다시 부활을 뭐 그게 실제 지네들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걸 기활해서 지네들이 권력을 잡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성공이라는 이른바 정씨 집안이 바로 이 청나라 초반에 대단한 부담을 청에게 제공하는 세력이었던 거야. 이른바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런데 강희제는 얄짤없죠. 3번의 난, 1, 2 정성공의 난, 곧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다 진압을 해서 국가의 초석을 확실하게 다지는 거야. 처음에는 좀 정신없었는데 말이죠. 순서 이해되겠어요? 순서 잘 보셔야 돼. 이자성의 난과 3번의 난의 순서가 헷갈린다. 이거 시험장 들어가면 힘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령제 때. 이 건령제 때 바로 티벳, 신장, 몽골. 그러니까 뭐 그쪽이 중국 대륙으로 볼 때 이제 변두리죠. 그죠? 티벳 쪽에 가까운 데고 몽골이면 저 위쪽이니까. 여기까지여서 역사상 가장 큰 영역. 물론 원나라가 중국 정통 왕조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나라보다는 작지만 대영역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강희제 얘기에 건령제 영역 확장을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꼭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되길 바라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강희제, 건령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조선, 명 멸망 후에 조선 중화주의가 확산됐다. 그치? 명나라가 중국의 중심이잖아. 세계의 중심이다가 중화 사상하냐? 명나라 애들이 우리가 중하다 그러면 난 이해는 해요.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명이 멸망했어. 그랬더니 명의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이 중국의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선 중화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떨지. 근데 저는 이 용어 설명보다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조선 중화주의가 확산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렇지. 명, 멸망 이후를 보셔야 돼.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벌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실행되진 않지만. 이해되시겠죠? 확인해 두시고요. 자, 3번에 1번 볼게요. 에도막부. 자,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쿠가이에스가 나오는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니까 조선과 국교를 재개했대.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통신사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환세사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원래 그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를 데려오는 건데 환세사인데 그것이 통신사를 변하는 거지 임진왜란 이후에. 근데 청과는 자 일본 에도막부에 동그라미 치시고 청과는 국교를 맺지 않고 경제교류만 밑줄. 이거 의미 있어요. 당연히죠. 여러분들 보세요. 명나라군 어땠니? 무로마치 막부는 조공 채권 관계 맺었어. 그치? 근데 에도막부는 청나라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됐어? 그죠? 이제 에도막부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청건국과 비슷한 시기니까. 근데 조공채권을 안 맺었어. 국교 수립을 안 했다. 근데 경제교류만 해. 이해돼? 은 때문인데 그런 얘기는 뭐 물어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 역사에서 보면 중국의 당과 어떤 관계 맺었어? 조공 관계만 맺었지. 채권 관계 안 맺었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를 따박따박 구분을 해놔야 돼. 옆에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저는 뭐 여러 이렇게 문구류들을 활용한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선호도는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공부할 때 그냥 뭐 필기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학생들 뭐 우리 학원에서도 나눠준, 내성에도 나눠준 포스트잇 뭐 이만한 무슨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것처럼 나온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이게 바로 일본과 중국과의 어떤 교류 관계에서 단절된 느낌. 뭐 견당사 파견이 언제부터 중지되었는가. 뭐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교류에 대한 걸 가볍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 제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해보고 저거 파이널 때 같이 정리하는 게 그게 순서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 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제 얘기하고 맞춰봤을 때 여러분들의 쾌감이 중요한 거지. 나 저런 공부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확인시켜 주는구나. 나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의 능률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지금 할 말씀은 다 드렸거든. 그죠? 일본이 당과는 조공관계만 맺었어. 채권관계 안 맺었어요. 그죠? 견당사 파견은 나중에 끊어갔어요. 그죠? 명과는 가만무역 같은 건 조공채권관계 있다는 얘기야. 무로마치 때. 그런데 청과는
조공책법 곧 국교관계를 맺지도 않고 경제관계만 그것도 은이라고 하는 뭐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지정은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은 수출국이기도 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의 은 생산이 된다는 거 아니야. 회치법도 있고. 오케이? 그런 면에서의 경제적 교류. 됐죠? 물론 뭐 은만 교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 정도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2번. 중간에 이번에 문물 교류 보는데 전쟁을 통한 교류. 사실 전쟁을 통한 교류가 무슨 말이야? 전쟁이 교류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지금 항해인이 있어요. 항해. 조선의 항해인. 이 김충성 같은 애 있죠. 우리 이름으로 이제 김충성이 된 건데 일본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울 때 뭐 얘가 막 힘을 써서 일본 애들 물리치고 막 이런 역할을 했던 건데 항해라는 건 결과적으로 쪽발이 쪽에서 쪽발이 외자니까 거기서 항복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타국인이니까 원래 국적이 문화교류가 되겠지. 그럼 뭐 상식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이제 항해를 통해서 조총이 제조되었다. 조총, 그죠? 조총은 원래 포르투갈부터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그 조총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를 압박했던 거잖아요. 그 기술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거죠. 임진왜란 전후에 신작물도 들어온다. 새로운 작물. 이걸 이른바 배고픔을 달래주는 작물이라 해서 구황작물 이렇게 부르죠.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해보면 정확히 얘기해보면 일본 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난대성, 따뜻한 난자를 쓰는 난대성 작물이 고구마가 쪽발이 쪽에서 오는 거고 감자같이 냉량성 작물은 청에서부터 오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현세자 등 이렇게 되는데 아담샬. 그죠? 아담샬 기억하셔야 돼. 이거 뭐 마테오리치 뭐 갖다 들이밀고 이분 바투타 갖다 들이미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제대로 챙기고 뭐 마르코 폴로도 있고 막 아이씨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자, 1번 조선의 서적과 활자 등 약탈했다. 유학자가 누구 있어? 강항 있잖아. 그치? 강항. 세이카하고 교류했던 도공이 도자기 공이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앞쪽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자기 전쟁이라고 걔는 얘기한다니까. 도자기 공이 필요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도 안 해요. 쪽발이가 뭐 그런 반성 능력이 있으면 쪽발이 얘기하지 마자. 자, 포로로 끌고 왔다. 에도막보 시대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도자기라든지 다도라고 그러죠. 다도 뭐 이런 기술, 성략의 큰 융성, 그죠? 그래서 에도막보도 성략을 대단히 신봉했다는 걸 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승려들이 수용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라잔도 승려야, 오케이? 자, 사절단의 왕래. 이게 바로 회닥정 세환사죠. 아까 제가 환세사라고 그랬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세환사. 이게 바로 이제 일본에 끌려왔던 포로들 돌아오려고 보냈던 사절단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통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보면 이 회닥점 세환사는 임진왜란 직후고요. 연도가 1607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최초고 그런 다음에 일본과 관계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교류가 있으니까. 기후약조가 체결돼서 부산포 중심의 무역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명칭이 통신사가 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으로 볼 땐 그렇죠. 회닥점 세환사가 먼저 미세한 차이지만 기후약조가 2년 뒤지만 체결되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쳤던 이 세환사가 비정기적으로 11번 정도 파견되는 통신사로 이름 바뀌는 거야. 오케이? 1, 2, 3 아시겠죠? 시작 지점을 얘기해. 시작 지점.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정도면 완벽하죠. 자, 됐고 조선 에도막부의 통신사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병자란 이후에는 조선이 이제 청이 됐으니까 청에 연행사를 파견하죠. 이 연행사의 단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무려 200에서 400명 정도가 평균치로 가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건데 이 연행사가 바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조선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중상학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행사는 일단 시험 정리,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그 다음에 선진 문물 수용에 큰 이바지를 했다. 어찌됐건 청이 선진문한 건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걸 마저 부인하면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41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상황. 뭐 아시다시피 테마대표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고요. 그걸 좀 변형한 스타일로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 기출문제가 좋다라는 걸 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저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료의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오른 것.
연표라고 했는데 정확히 보면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능식이라고. 연도 적고 연도 나열하는 거 내가 참 이게 그거 좀 아니다. 인과관계에 의거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표적인 제 사고가 구축되고 정리된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연도 암기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침 탁 뱉고 싶어요, 진짜. 자, 갑니다. 저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전과 다름없다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황제라고 쓰던 말도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저들과 맺은 형제 약조를 지키면서 이미 언어적인 조건이지만 형제라는 단어를 이미 이전에 맺은 거야. 그치? 지키면서 내치, 국내 정치에 힘을 쓴 한편 의주의 방어 체제를 다져나가는 것이 팔도를 보존하는 좋은 계책이다. 의주가 어디입니까? 임진왜란 때도 의주가 나오니까 이게 병자호란, 임진왜란인지 착각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쪽발이 애들이 황제라고 칭한 적 있어요? 걔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황제란 말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의주 나왔다고 임진왜란 이건 정말 개그스러운 접근이고 의주가 위치가 어디야? 펜 어디 있니? 여기잖아. 그러니까 역사하면서 지역을 모른다는 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에 방어를 단단히 하자. 여기서 일로 내려와서 명나라가 원군을 하는 건 임진왜란이고 여기를 방어하자는 건 위쪽에 있는 세력이 위쪽에 있는 북방 세력이 우리 본토를 그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자는 게 바로 의주라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 방어를 하자. 그죠?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돼?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세력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황제의 칭호를 제멋대로 사용해도 우리하고 상관없다. 형제약조 이게 또 결정적인 키워드죠. 그걸 지키면서 국내 정치하자. 자, 그럼 이게 이 북방 세력은 누가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해. 나라 이름으로. 민족으로 하면 여진이겠지. 그치? 응? 그럼 이제 나라 이름 뭐가 됐어? 후금의 청이야. 오케이, 청이지. 황제라는 칭호 썼대잖아. 그럼 청이 기존에 맺었던 형제관계인 후금일 때 형제관계를 지키면서 그냥 얘네가 뭐라고 쓰던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좀 단단히 잘 뭉치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대세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게 대세가 되면서 이런 자료에 있는 제시를 한 사람들을 묵살하면서 내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주전론이고 그 주전론에 의해서 터진 게 바로 뭐야? 병자호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자료의 상이 나타난 시기면 주전론자와 주하론자의 말다툼 곧 병자호란 직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죠? 주전론자가 이겨야지 싸움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병자호란 지금 보세요. 다가 정묘전쟁인데 이게 정묘호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라가 있고 삼전대구력인데 삼전대구력은 병자호란의 패배니까 정묘호란의 형제관계, 형제인과 이후 어떻게 돼? 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료의 얘기가. 그죠? 병자호란 직전이니까. 어렵지 않지. 쉬워. 오히려 좀 더 변형된 문제라고 하는 이 달물꽃 문제가 좀 더 나은 문제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것 같은데 이 테마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기출 문제니까. 근데 처음 선택한 학생은 우리 대성학원에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재수생 이상이니까 이 달물꽃 문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나 시기 사이의 동아시아 정세야. 가봅니다. 자료가 좋아요. 가 모문용의 군사는 오합지졸이고 모문용이 바로 가도 사건을 일으킨 그 명나라 장수 멍청한 놈. 군사는 오합지졸이래. 아주 삐리다 이거지. 삐리. 아주 개삐리. 그곳 철산에는 재화가 많으며 물건이 많으며 의주성이 함락되면 의주 또 나왔다. 의주성. 안주도 쉽게 무너진다. 이 안주가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지명 이름이에요. 선왕 때는 사절이 끊이지 않았는데 새 국왕은 모문용을 믿고 사자를 보내지 않는다. 선왕 때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선왕 때. 이게 바로 광해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전왕. 근데 지금 왕은 모문용을 믿고 모문용을 믿는다는 건 명나라를 믿고라는 뜻 아니에요. 명나라 장수니까. 그죠? 지금 금국의 칸이 조선 관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면 누가 항복하지 않겠는가? 이 금국이라는 게 바로 이 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 칸이라는 건 후금의 리더고 나중에 청이 되면 황제가 되는 거고 칸이 황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측이야? 모문용이라는 얘기가 키워드가 되겠어. 저 모문용 믿고 깝죽거린다? 그럼 그걸 기화로 해서 그게 가도 사건이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터뜨린 게 바로 정묘란이지. 그럼 이건 정묘란이 터진 상태야? 정묘란 터지기 직전이야. 정묘란 일으키려고 원인을 만드는 거잖아. 이유를. 그치?
가는 정묘란 이전. 나를 볼게. 우리나라가 몽골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뭘까 이거? 우리나라가 몽골을 차지한 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 역사가. 그곳에 전해오던 원의 옥새를 얻었다. 옥새가 임금, 황제의 도장을 얘기하거든. 여기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몽골 고원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죠? 금나라지. 선생님 이건 그런 건 금나라가 아니라 이전 다른 역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 사이면 가 다음에 나란 얘기니까 시기적으로 그죠? 정묘란 이후의 상황이니까 추론을 해야지. 이에 몽골의 여러 신료들이 칸에게 황제라 칭하기를 청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 지금 이 나라가 바로 후금이구나.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몽골에 있는 몽골 지역이라는 건 북방 유목민족을 통칭하는 표현인 것 같고 걔네들이 이제 황제 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추대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이거 홍따이지야. 그죠? 황제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귀국 조선과 의논해서 처리하고자 차인을 보냈다. 이 사람을 보냈다 이거야. 나 황제 되는 거 어때? 라고 조선에게 의견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들만 보낼 수 없어 우리도 함께 온 것이다. 뭐 어찌됐건 좋아요. 지금 이건 황제가 되기 직전에 혹은 황제가 될 무렵의 상황이야. 그럼 이건 병자호란 전이야 후야. 황제가 되고 나서 군신관계 요구하는 거니까 병자호란 직전이지. 그럼 가는 정리하자. 정묘호란 직전. 나는 병자호란 직전. 그지? 근데 2번 선지를 보자. 조선과 후금의 형제 맹약을 맺었다. 형제 맹약은 정묘호란 이후의 결과니까 딱 가나 사이가 들어가는 게 맞지. 답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문제 스타일이 좋아요. 자료가 좋은 편이거든. 그치? 근데 답을 찾는 건 너무 쉬워. 그 자료가 어떤 건지만 분석을 했다면 답을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맞죠? 1번 볼게요.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했대.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린 건 청나라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중질환이란 말이야. 중국 내에서 벌어진. 그치? 그러면 청이 아직 황제가 된 청이 만들어지는 상황 즈음이 난데 당연히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하는 건 이후지. 가나 사이가 될 수 없잖니.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조선과 일본이 기후약조를 체결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후약조는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죠? 새 환사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일본 관계가 좋아지니까 부산포만 열어서 제한적인 무역을 하는 거야. 연도가 1609년인데 전 1600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 하는 사람이라 임진왜란 직후. 그런데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이 무너지고 중국 명나라도 무너지니까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거지. 이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 기후약조 이후에 후금이 건국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어요? 1609년이고 1616년인데 이러지 말고 임진왜란 직후에 이게 이전 그 긴 전쟁의 어떤 결과물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세환사가 파견된 거란 말이야. 그런 와중에서 곧 기후약조가 체결되고. 그러면 전쟁 직후에 임진왜란 직후에 갑자기 후금이 뜨는 것보다 이런 상태에서 조선도 무너지고 명나라도 무너지니까 여진족이 확 올라갔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생각해 보시면 후금 건국이 나중인 걸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근데 그럼 2번 선지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가이전이지. 가이전. 이해되겠니? 4번. 조명연합군이 사르우 전투에서 패배했다. 사르우 전투라는 건 누르하치한테 터지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가 얘기는 누르하치 아들 8번째 아들이 홍따이지가 하는 거야. 그럼 이 4번 선지도 앞쪽이지. 연도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게 사르우 전투가 이게 1620몇 년이더라. 이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지? 뭐 20몇 년 아니고 19년인데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금이 아니지.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냐.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박살낼 때, 물론 후금이겠지만 박살낼 처음 단계다라는 걸 인지를 정확히 두시라고. 5번. 도쿠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 바로 에도 막부가 열리는 지점에서 이렇게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동분의 도쿠가 이에야스가 서군을 물리치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볼 땐 딱 임진왜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니까 임진왜란 직후가 되지. 그리고 이 에도 막부하고 세환사를 파견하는 거니까 세환사 파견 기후약조보다는 이게 좀 더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지?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창시한 사람이니까. 그죠? 창출해낸 사람이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숙제 하나 내볼게요. 1번부터 답 2번이 맞는데 1, 2, 3, 4, 5를 순서로 발상한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어. 연도가 없어도. 인과관계로.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원래는 이제 2점짜리 문제까지 풀 시간이었는데 앞에 배경 설명이 좀 더 길었나 봐요. 개념 설명이.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늘 화이팅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